여러분들 오늘 먼 걸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최영숙입니다. 여러분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 8.15 행사 어제 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대비가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일대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8월 15일은 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있는 것은 8월 15일 유경수 공무님의 음력 기일이 오늘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둘째 따님이신 박근영 총재님과 그리고 옥선사의 동성 큰 스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기일을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식선에 의해서 간단하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민의례가 우선입니다. 국기를 향해서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1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야 하는데 1절을 여러분들이 4절까지 함축을 해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힘차게 애국가를 불러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에 보존하세.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가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모두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답답한 것은요. 코로나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코로나가 걸리는가 하는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들은 국민들은 서로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라고 하지만은 어제 경찰 병력들이 그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들이 광화문에 총동원령을 내렸는지 상당히 많은 경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팔짱을 낀 상태로 그렇게 경찰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유경수 공무님의 기일을 우리가 기리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공무원님의 둘째 따님이신 박근영 총장님을 모셔서 환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네. 인사 먼저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유적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우선순위가 원래 오신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정말 오늘 같은 경우 시간이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새벽 5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 동성 큰 스님께 오신 분들 소개도 할 겸 마이크를 우리 큰 스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성 큰 스님 늘 감사를 드리면서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인사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들인데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옥성사 주지 동력동자 별성자를 씁니다. 동성스님입니다. 네, 코로나로 해서 또 기후관계로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한데 이렇게 참 멀리서 다 오셨어요. 멀리서. 예, 부산에서 계시는 분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시는데 멀리서 이렇게 다 오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초대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이 안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초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총재님께서 내게 네 분이 오신다 하니까 다시 부랴부랴 제가 되게 바빴습니다. 간단히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그냥 옥선사 식구들끼리 간단히 이제 제사를 모시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촐하게 차렸습니다. 예. 또 지금 사실 코로나로 근 6개월을 절이 문을 닫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그래도 참 오신 분들한테 실망은 안 드려야 되니까 좀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는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은 분을 이제 소개를 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강모 지부장님, 아시아 지부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한 봐서 이분은 저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황성규 회장님. 이분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간장 대장집을 하십니다.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번에도 제사 모시라고 스님 힘든다고 50만원 찬조하시고 또 과일도 좀 일부 사가지고 오시고 정말 이렇게 많이 잘 이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네,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한번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오세요. 말씀 한마디 하세요. 자, 마이크 줄게. 일로 오시오. 아니 어디 가서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연습을 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평소에 존경하는 분 제라고 내외관에다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가게가 휴가철로 바빠가지고 제가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서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회장님, 이번에 우리 지회장님이 제가 6개월 동안 지하실을 사용을 안 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안 했는데 비는 오지 많이 와지 냄새는 나지 3일 동안 3일을 일도 안 하시고 청소하고 뭐 하느라 고생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자, 인사하세요. 일로 오세요. 말씀하세요. 마이크 잡고 인사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네, 많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들만 대충 다른 분은 또 소개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같이 오셨는데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어느 소식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사무 국장님, 예, 제가 나머지는 이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쪽으로 하세요.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걸로 했는데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연이 우리 2014, 2015년도에 1년 동안 우리 박근영 이사장님을 제가 이제 수행비서 운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지인분들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추모사 해 주실 분은 우리 문화예술국민행복나눔의 김종신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진흥회 우리 부산 회장님 황영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동백낭송회 시낭송회 저도 이제 사무국장인데 우리 고문님 회장님은 또 일 때문에 못 오셨고 우리 고문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을 다 쓰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의 이 브라우저가 다 미국 겁니다. 그죠? 구글.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저가 지금 이제 막 불어나가지고 5억, 10억 막 이렇게 막 유저가 불어나면 구글은 지금 50억이 쓰잖아요. 그래서 수천조를 벌고 있는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브라우저를 만드셔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우리 강혜원 사장님 오셨습니다. 같이 박희정 사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삼 국장입니다. 김종신 회장님 말씀. 그러면 이어서 추모사 우리 문화예술국민행복나눔회 회장 김종신 회장님께서 추모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모사 대한의 국모 육영수 여사님 46주기를 맞이해서 육영수 여사님의 대한 추모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46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공모님 영전에 삼가 뜻을 여미고 추모의 묵념을 올립니다. 유사님은 우리 가슴에 따뜻한 모정과 여인상을 깨우쳐 주신 공모님이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거룩한 희생의 의의를 기리는 길은 오로지 님께서 살아생전 남겨주신 박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 자자손손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들 가슴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유병수 공무원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평소에 유병수 아재님을 기리면서 한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불행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슬픈 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구석구석 다니며 보살피더니 그 따스한 손길을 어디서 찾아보리. 우리를 잊지 말고 길이길이 보살펴 주오. 흰 목련이 말없이 소리 없이 지고 가버리니 어쩔 때도 한기만은 남아있도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로 추모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국민행복 나눔회 회장 김종신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문화예술 쪽이라서 좀 귀가 솔깃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박근영 총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어디 계세요? 네, 그쪽에 가서 제가 조금 내려놓고 스님 절 받기 싫다고 하셨지만 제가 절 받으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먹은 일 지금 하시고 우리의 네, 마음을 평생 큰 스님께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멀리서 마이크 잡고 왔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그래도 이제 보람이 그래도 한마디 내가 사실을 알고 간다 이렇게는 해드려야 도리인 것 같아서 네, 오늘 같이 모시고 온 최영란 회장님을 마이크 꼭 통해서 하시고. 네 제가 그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 그 패널 소위 그 논객이라고 그러죠. 패널들이 나와서 좀 정확한 것을 알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속이 상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 자꾸 폭등하는 거 뭐 25번이나 이 정책을 바꿨다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방송에까지 나와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럴 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노트를 보고 주소 없이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다 사업도 하시고 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지금의 정부에서 잘못 지금 시행된 일들 때문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는 납세를 하고 또 투표권도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거꾸로 회장님 맞네.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같이 공부 많이 했네. 따위가 다 드릴게요. 회장님 일로 오세요. 따위 꺼내세요.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고. 네네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 안에 세워져 있잖아요. 때 2015년 12월 29일이니까 당연히 2015년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84년부터 발효가 됐던 그 법을 일부 폐지하는 자리 옮겨서 저기 정책 제대로 양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짚어가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네, 꼭 알아야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015년도에 오늘 마침 오는데 기차에서 우리 최 회장님 말씀이 지금 바로 적어라고 뭐 노트 들여다보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오늘 해필이면 오늘 발표한 거 그게 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을 해갖고 그 탄핵만 아니었으면 벌써 시행이 돼서 집 없는 사람들의 그 노후를 덜어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뭐 탄핵 정부에서 자꾸 지연되고 또 그걸 또 2017년도에 이게 좋지 않은 정책이었다면
아마 굉장한 비판과 함께 다 폐기 처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연속성 있게 2017년 6월 5일 날 시행령을 발표하고 드디어 또 그동안에 어떻게 또 2018년도에 6월 5일 날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그 시행령이 2018년 6월 5일에 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요즘 뭐 이런 말씀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뭐 지지율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만 뭐 이낙연 그 총리보다 지지율이 생각지도 않게 앞섰다 하는 게 다 이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경기도에서 착실하게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 거를 샅샅이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도 하자 없는, 이걸 빨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땅을 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 했더니 아니 동생이나 돼갖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발표된 거 참 좋은 주택 정책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걸 모르셨나요? 박근혜 정부 때 다 시작된 건데 우리 같은, 그래서 최 회장님 같은 분들은 40년 동안 이제 그 대우에 입사하셔갖고 정말 보고 듣는 것이 이제 시행 시공이시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많이 그 상신하는데 참여하셨던 분이라서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이런 노트 같은 거 안 보시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 촉진법이 계속 해오다가 그때는 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지역에서 3년 거주하고 또 2년 정도 주택 청약 저축을 하게 된 사람한테는 그 어떤 자격이 우선권이 주어지느냐, 바로 LH라고 하는 주택공사가 마련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이명박 정부 때 내려오면서 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8년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8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간신히 집 마련을 했는데 그것도 청약 예금을 내가지고 8년 안에 부자가 되기는 뭐 로또에 당선되기 전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8년 있다가 나가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캐치하고 이걸 나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LH가 그 굉장히 조그만 소형 아파트들을 8년 동안 그냥 근근히 이렇게 이어오다가 8년 이제 계약가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고 나면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든가 정부가 그걸 다 사버려 갖고 싸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 시중 가격으로 그 자금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임대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담보가 임대해서 이거 은행도 막아야 됩니다. 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너무 쉽게.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이상을 소유해야 되는 그런 그 집을 한 사람이 만 채도 가질 수 있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 그러다 보니까 주택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브레이크를 정부가 교통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계속 수요가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서 들어갈 집도 없고, 또 있는 사람들은 한 채를 그냥 아무리 그 보유세가 6%로 오른다 해도, 한 채일 땐 3%고 1%로 오른다 해도 그 사람들 돈 내는 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영구 임대주택으로,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50년짜리 옛날 저 아버지 계실 때 새마을 주택을 공급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최저소득계층한테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임대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또 하나는 이걸 이재명 지사가 발표했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30년, 50년보다는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가 정책자금 같은 거를 이렇게 줘서 저소득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폐지를 할 때 어떤 건 폐지하지 않았느냐면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건 박근혜 정부 때 가만 놔뒀습니다. 그거는 신혼부부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일부를 개정해서 그 폐지를 하고 자꾸 LH가 이제 그 장사를 하는 게 어떤 형국이를 했냐면요. 이게 국가가 LH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 투기를 하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파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폐지를 일부 시키고 대신 이거를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으로 바꿔서 국가가 사주든가 또 최 회장님 말씀하시는 이미 훼손된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 이미 훼손이 다 돼버린 그린벨트에는 집을 져야 된답니다. 주택을. 그래서 이 주택을 여러분 저도 이제 입에다 좀 익히려고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비업무용 주택 그럼 무조건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노랫말 중에 집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주택은 일반 업무용 사무실하고 틀려서 절대적으로 각 개인의 가정의 안식처가 돼야 되고 기본 의식주, 국민의 기본권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업은 국책사업,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성이 최우선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요동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집 가지고 돈 버는 거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정부가. 근데 오히려 정부가 LH를 통해서 투기를 하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발효를 시킨 거죠, 법을. 그래서 이 국민 각 가정의 생명줄을 붙잡고 이 돈 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딴 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당선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주택 경기 안정책부터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주택, 비업무용 주택 이거를 생각하면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오죽하는 홈도 아니고 스위트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노랫말에는 여러분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오직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다.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편히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의 나의 집 즐거운 것 내 집뿐이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그 물가에 의해서 경기에 의해서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구일 경우에는 우리 잘 나가는 그 배우들 있잖아요. 유명한 스타. 그 사람들은 한 채 갖고 있을 때 5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걸 이윤 추구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해서 그 자유 경쟁에 의한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5천억짜리를 갖든. 그러나 두 번째 집을 구할 때부터는 투기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말할 때 이 세상이 돈 중심, 즉 부자는 유리하고 가난한 자는 계속 불리해지는 거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경영 총재께서도 어떤 SNS를 보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려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도 얼마든지 국가가 저희 아버지 계실 때는 지금 상황이 더 열악했지만 우리가 단합해서 국론 통일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국가 정책은 항상 이타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런 낙심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을 세우는데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집을 사고 팔고 그러는 그 행위를 하시는 분인데 이게 공무풍선 효과다. 시장 경제라는 건 어린이들 노는 것에 비유를 해야 된다. 변화하는 이 물가 속에서 부동산 경기 오르락내리락 가격이 뛰는 이거는 홍수와 같다. 그냥 홍수가 막 이제 범람할 때 이렇게 통로를 따라서 물은 알아서 높고 올라가다가 한계가 있으면 다시 내려가고 높낮이를 다 알아가고 제대로 흘러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냐. 이걸 막 어거지로 좋은 정책을 못 세울 바에는 그냥 내깔려 두는 것이 정책이다. 자꾸 이걸 건드리면, 그래서 건드리다니요. 그랬더니 자꾸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가하고, 예를 들어서 강남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규제 조치.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강남이 어떻대? 그러면 또 영등포로 튀었다가, 또 영등포가 사람이 몰리니까 그럼 여기다 규제를 또 가하면 또 딴 데로 튀고, 이래갖고 들쭉날쭉이 돼서 25번이나 되는 그 정책을 바꿨다는 것은 결국 건드릴수록 혼선만 빚어서 물가,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중산층, 또 아까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또그 적금도 좀 부어서 균형 잡힌 가정경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청약예금, 그 주택청약 저축도 그나마도 돈을 좀 내고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걸 줘서 정부가 그 돈 가지고 집을 줘서 공급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데, 또 2채 이상이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참 이 얘기가 있군요. 이 얘기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3,000조를 풀어도 될 것을 5,500조를 풀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5,500조를 풀어요. 그거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산은 500조인데, 국가 예산은 500조인데 시중에 뭐 블랙마켓까지 합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외국 것도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5,500조가 풀려갖고, 이 돈이라는 건 자석과 같아서 있는 쪽, 있는 사람 쪽으로 몰리니까 결국 뭔가 또 5만 원짜리를 많이 찍어내면 이제 또 10만 원짜리 찍어낸대잖아요. 돈이 뭐 많아서 그런 건지 제가 경제는 모르지만,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많이 찍으면 이게 결국 또 지하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하에 가만히 놔두겠어요? 뭔가 사둬야 하니까 그럼 부동산밖에 투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2채 이상이면 3%가 6%로 올라도 보유세 이런 거 내는데 별 지장이 없고, 거기다 또 머리를 써가지고 법인세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간섭도 안 받고 법인 세워가지고 영리법인 만들어서 무한대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집을 갖다가 아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공공주택으로 가서 쓰여야 될 그런 집들을 막 사들이는 겁니다. LH가 그냥 막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법인 만들어서 무한대로 매입을 하고, 또 은행 대출은 막 들어가니까 그냥 있는 분들은 집 사기가 쉽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 거죠. 어떻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이걸 막아보려고 정책을 세웠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집이 20억짜리라도 이걸 뭐 팔면 나는 집이 없는데 이러면서, 물론 뭐 그거를 5억짜리 집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한 채에 부담할 때 보유세가 3%라면 20억짜리 집을 계산을 해보랍니다. 저한테. 그럼 1년에 세금이 얼마네요? 6천만 원?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디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20억짜리 집이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 중산층과 서민만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정부가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가 죄다 집을 다 사서 싸게 공급을 해야 되고, 또 훼손된 그린벨트나 그런 국가 국유지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30년에서 50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서민금융지원법에 의해서 그거 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죠. 이 정부가 뭘 잘못했느냐면, 야당 시절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임기를 놔두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혜택을 문재인 정부가 받았을 거예요. 1년은 이제 박근혜 정부였을 거고, 탄핵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3년 동안 67만인가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이걸 죽어라 하고 통과를 안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렇게 힘없는 대통령 하시려면 왜 하셨냐. 우리는 청와대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밖에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의 78조인가 76조, 8조일 겁니다. 대통령 긴급 재정 처분권에 의해서 밀어붙이셨으면 되는데, 내 무덤에 침 뱉어라 하고 아버지와 같이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하나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최저임금을 출범하자마자 최저임금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생기고 뭐고 다 폐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했던 종업원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통과를 했으면 또 그게 또 보완이 됐을 텐데,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실책을 한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는 분은 아시죠.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 뭐 생활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은 뭐 모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인에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아까 또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좀 잠깐 빠뜨렸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그 조세, 징수, 기금으로만 적용을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집을 주택, 부동산을 팔겠다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아이 뜨거라 하고 절대로 안 산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5일만 체류를 해도 비자나 여권 가지고도 집을 탈 수 있을 정도의 특혜 조치를 취해줬고, 또 어느 정도냐면 중국 사람들한테는 훨씬 이자를 낮춰주고, 또 중국 정부, 그러니까 뭐 집을 몇 개씩 막 살 수 있게 해주고, 그것도 주거 전용 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비업무용 주택을 중국 사람이 와서 막 사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그 집들을 막 그냥 사들이고, 거기서 이웃 남겨서 또 그 차익을 또 챙겨가고, 이게 우리 정부가 막아도 어떻게 좀 모자른 판에 그렇게 많은 특혜를 우리한테는 굉장히 배워서 하다 보니까 답답하시죠, 제일 그러실 때.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한테 적용하는 세금 징수 기준으로만 적용해도 투자들을 못할 텐데, 이렇게 해놔서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거의 15,000 세대 정도가 벌써 다 점유됐고, 그래서 이건 결코 박근혜 정부 탓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자면 비업무용 토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이 비업무용 한꺼번에 아무리 뜻은 갖고 계셔도 한꺼번에 막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하는 거는 또 국회 통과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비업무용 토지에 세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서 집 여러 채 가지고 욕심부리는 사람들, 거기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왕창 물게 하려는 그 투기성 그 매입을 막으시려고 했는데, 이게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부분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 임대 그 세를 못 주게 하면서 정부가 차라리 주택을 몽땅 사들여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아까 30년, 50년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준다면은 주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절대 박근혜 정부의 탓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하던 대로 빨리빨리 실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물론 코로나에 또 문제도 생겨서, 또 아까 임금 올린 거 있죠, 최저임금 올린 거, 거기다 중국 사람들이 막 부동산 사게 해가지고 지금 다 점유된 거, 근데 언제 주택을 빨리빨리 이제 땅 사고 하겠다는 게 바로 이재명 지사의 얘기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도 어머니의 추모일에 어머니의 일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라고 하실까 하면, 역시 따님이 해놓은 일을 너무 왜곡을 시키니까 그거라도 좀 억울하지 않게 해명이라도 하고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덩그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